전 국정원 제1차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지만 북한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관측이 됐습니다. 진앙은 10km 정도라고 하는데 일단 핵실험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 진앙지하고 그다음에 5.7 규모 강도 이런 거를 이제 볼 때 핵실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지진파가 측정된 지역이 풍계 길주에 있는 그 풍계리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핵실험을 하는 지역이에요. 그쪽이 이제 진앙지로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강도가 북한이 1차서부터 5차까지 핵실험을 했는데 그때마다 인공 지진의 강도가 한 3.5에서 5.0까지 쭉 계속 상향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5.7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지난 5차 핵실험보다도 더 위력이 큰 핵실험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풍계리 지역이라는 거, 그다음에 강도가 5.0을 상회하는 상당히 센 강도로 이루어졌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말씀처럼 지진이 발생한 장소를 봤을 때는 6차 핵실험의 가능성이 크다,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일대뿐 아니라 뭐 북한에서 지금 올해 초부터 6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 일대에서 뭐 핵실험 동향이 최근 포착된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작년에 1월에 이제 4차 핵실험을 했고 네. 바로 이어서 불과 한 9개월 만에 즉 구구절에 작년에 이제 5차 핵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4차 이전에는 본래 핵실험 주기가 한 3년 정도로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다음 핵실험을 했거든요. 즉 2006년도에 처음 1차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4차, 5차 핵실험을 때 처음으로 북한이 불과 9개월 만에 다시 추가적인 핵실험을 해가지고 네. 북한의 핵 고도화 작업이 어느 정도나 빨리 현재 진척이 되고 있는 하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4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김정은이가 우리 대남 대미 도발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북한은 언제든지 추가적인 핵실험을 할 상태로 이 풍계리 일대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네. 상시적인 핵실험이 가능하다. 이런 것이 우리 정부라든가 미국 정부 또 그다음에 이 관계 전문가들에 의해서 말하자면 밝혀진 사실이거든요. 네. 그것이 그리고 실증적으로 이제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구절 때 5차 핵실험 이후에도 네. 최근까지도 북한은 언제든지 핵실험할 준비가 돼 있는데 언제 할지 임박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네. 이렇게 봐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국정원에서 이 국회에 정보위에서 보고한 것도 풍계리의 2번과 3번 갱도에서 네.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핵실험 실시 시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구구절을 전후해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예보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사실상 새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든 관계 당국에서 철저히 준비를 해오고 대응 그런 준비를 끊임없이 해온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 5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도 구구절, 북한의 정권 수립일에 맞춰서 이루어졌는데 북한한테 이 구구절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계속해서 이 날짜에 맞춰서 이 날짜를 전후로 해서 도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 이제 북한에서 구구절이라고 하는 것은 네. 다 아시다시피 당 창건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당이 됐든 당을 만든 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나라는 민주국가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 국가에서는 당이 국가를 영도합니다. 그래서 이 당이 정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농당, 유일 정당 체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모든 통치의 기반은 당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 창건 기념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출범한 지 불과 지금 몇 년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력을 높이고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3대 세습 체제에 대한 정통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그런 정치 행사로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 창건 기념일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행사의 의미가 크고 네. 바로 체제 결속력과 주민들의 충성심을 고양하고 또 이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정통성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정치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때 바로 핵실험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구구절을 불과 4, 5일 앞둔 현 시점에서 미리 해가지고 구구절 행사의 어떤 축제 분위기를 지금서부터 강력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김정은 체제의 대내적인 위상을 강화하고 또 대외적으로 추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북미 간의 어떤 협상
이런 거에 대비해서도 이번이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구구절이 아닌 미리 6차 핵실험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도발 장소와 시기까지 짚어봤는데 그런데 마침 오늘 북한이 ICBM에 장착할 수 있는 그 수소탄을 개발했다라고 주장한 직후에 핵실험 징후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둘의 상관관계는 좀 저희가 어떻게 해서? 예, 상관관계는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화학재료연구소를 가든 하여튼 핵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연구소 또 그런 행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특히 김정은이가 현지 지도라는 형식을 빌어서 그런 데를 방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북한 주민들한테도 공개를 하고 또 이 대외적인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이 평양의 대외 어떤 선전 그런 매체를 통해서도 다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2, 3일 전에 북한이 그런 그 수소폭탄 실험을 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천명했고 네. 또 이미 작년 1월에 4차 핵실험을 할 때 북한은 이미 자기네가 수소폭탄 실험을 해서 성공리에 맞췄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주장을 해오고 그거를 선전을 해오면서 대내적인 통치 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많이 활용해 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은이가 직접 그런 어떤 수소폭탄 개발과 관련해서 그런 그 암시를 한 것은 네. 이번 핵실험의 성격이 수소폭탄이다. 그래서 4차 핵실험에 이어서 수소폭탄 핵실험의 능력이 완벽하다. 왜냐하면 일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로 볼 때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실력을 갖추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런 그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거든요. 네. 네. 그런 외부의 시각을 김정은으로서는 빨리 불식시켜가지고 수소폭탄까지도 개발할 수 있는 완벽한 핵국가라고 하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연계돼 있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1차 핵실험부터 이번에 6차로 판명이 된다면 6차까지 지진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폭발 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보고 계신데 수소폭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소폭탄이라면 이번 핵실험의 위력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4차까지는 5.0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 정부 당국이 공식적인 평가였어요. 그리고 5차 핵실험 때 처음으로 제 기억에 5.0도 0이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조금 전에도 합참이 이제 발표한 걸 보면 네. 5.6, 5.7 정도의 위력을 가진 걸로 지금 보입니다. 네. 그러면 과거 5차까지 핵실험했을 때의 위력은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10톤 정도로 이렇게 봤는데 북미 지질연구소에서 이런 데서 평가하는 거 보면은 무려 한 40톤 정도에 이른다. 이 정도로 위력을 크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 위력이 진도가 5.7 정도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최소한도로 한 50톤 이상의 그런 폭발력을 가진 상당히 무시무시한 핵 무기 능력을 확실히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고 관련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님 모시고 조금 더 폭넓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교수님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북한이 그 6차 핵실험이 확실한 것 같고요. 강도 역시 과거하고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5.6이나 5.7 정도의 지진이면은 많게는 80에서 100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는 북한이 과거에도 수소폭탄이 있다고 주장은 했지만 거기에 근접한 기술이 확실히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증폭 핵분열탄도 사실은 공산권에서는 네. 증폭 핵분열탄도 수소탄이라고 해요. 이중수, 삼중을 쓰기 때문에 그 과거에 북한이 지난번 핵실험 때도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했을 때는 네. 그 강도로 봤을 때 적게는 10킬로톤, 많게는 30킬로톤, 40킬로톤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증폭 핵분열탄 이상은 어렵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네. 이제는 정말 북한이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하는 평가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처럼 4차 핵실험 때도 수소탄 실험을 했다라고 북한이 주장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6차 핵실험에 만약에 수소탄 실험을 했다는 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폭발 규모를 키우는 데 좀 집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상당 부분 소형화도 이제 거의 완성이 다 됐고 소형화, 경량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미사일에 탑재해갖고 날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이 관계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한미 양국 정부가 이렇게 의견을 내놓는 거 보면 소형화와 경량화는 이제 거의 다 이루어졌다는데 일치를 하고 있어요. 네. 과연 그러면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폭발력을 키우는 거가 이제 더 급선무거든요. 그만큼 파괴력을 키워야만이 북한이 핵 미사일
완성도를 높였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고 실제 유사시에는 그걸 써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폭발력을 키우는 게 핵심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4차 핵실험 때부터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 주장을 했고 얼마 전에도 그런 암시를 했고 이번에도 지금 이제 5.7 정도의 이제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공식 거의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본다면 수소폭탄 위력은 최소한도 한 100톤 정도는 이제 넘어가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북한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수소폭탄을 개발해서 실전 무기화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철저한 대응만이 이제 남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앞서 교수님이 뭐 6차 핵실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작년 9월 9일에 이어서 약 1년 만에 도발을 한 셈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9월 9일 날 5차 핵실험을 했죠. 북한으로서는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완벽한 핵 능력을 갖추는 것이 보다 유리한 전략적 위치를 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화성 12형을 갖다가 이제는 일본 열도를 넘어서 이렇게 발사를 하고 네. 이번에는 보다 강력한 핵 능력을 보유했다는 그 핵실험을 하고 다음 단계로는 뭐 새로운 화성 12형일 수도 있고 또는 기술적인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화성 14형까지 이렇게 일본 열도를 넘어서 발사를 해서 뭐 한 7,000km 이상 이렇게 비행 거리를 갖다가 증명하면은 그 다음에는 누구도 핵 능력만큼은 북한이 완벽한 핵 능력을 가졌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이러한 북한의 핵 능력과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인정하는 핵 보유국 지위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능력을 증명하면은 우리 같이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에서는 부담이 되거든요. 엄청난 안보 위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위협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고 국제사회와 함께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우리도 좀 사생 결단에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처럼 최근에 뭐 일본 상공을 지나는 미사일을 쏘아 올리기도 했고 이번에 핵실험 가능성까지 이렇게 강력한 어떻게 보면 핵실험이 가능하다라는 걸 입증함으로써 북한으로서는 강력한 카드를 손에 쥐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북한의 협상 전략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간 네. 핵 개발을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저게 협상용이다 하는 주장도 많았고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만약에 협상용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능력을 더 보유했을 때 보상이 크다. 이런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대화 제의도 했고 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거절하면서 이렇게 핵 보유의 길로 이렇게 나가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차장님, 사실 지난 26일에도 그랬고 29일에도 그랬고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감행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도발을 하는 그 배경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뭐 여러 가지 그 배경 요인을 분석할 수가 있는데 우선 대내적으로는 이제 김정은 체제가 초기에 이제 공포 정치를 통해서 이제 정당성을 이제 확보하고 네. 또 이 체제 결속력을 높였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과의 어떤 미제국주의자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핵무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체제 결속력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김정은 체제의 어떤 충성심을 확보하는데 네.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대내적인 요인이 될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자기네가 핵을 개발하는 것은 어떤 공격용 무기를 개발하는 도발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기 때문에 자유력 확보 차원에서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 비핵화를 주장하지 말아라. 우리는 네. 이미 핵 무기를 가지고 있는 핵 보유국이다. 그래서 당신들이 얘기하는 비핵화 협상, 육자회담 이런 거는 내가 절대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나하고 북한하고 핵 협상을 하려면은 똑같은 입장에서 미국도 핵 보유국가 아니냐. 나도 핵 보유국가니까 1대1 동등한 입장에서 핵 군축 협상을 하자. 그래서 핵 군축 협상을 하자는 얘기는 한반도에서 결국적으로 말하자면 평화협정을 체결해가지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의 기본은 바로 뭐냐. 핵 미사일 무기를 고도화시키고 사실상 핵 무장 국가가 돼가지고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남한을 적화시킬 수 있는 수단과 여건을 확실하게 이기에 만들자. 이런 그 큰 뜻에서 두 가지 목표 때문에 김정은이는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앞다퉈가지고 어차피 이제 핵 무장국가로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 실전 배치하는 거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상 핵 보유국가의 지위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는 북한을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감싸고 돌고 그리고 한미일 3국이 또 이 결속력, 대북 안보 그런 공조체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 국가가 서로 강력히 지금 대립하는 국면이거든요. 이럴 때 말하자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약해지고 흐트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회를 계속 노려야 되겠다고 하는 정치적인 판단이 앞선 겁니다. 네. 그래서 집중적으로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또 6차 핵실험까지 앞당겨서 하는, 즉 지금 기회가 핵 보유국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혹시라도 있게 될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혹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벼랑 끝 전술도 강대강 대치로 치닫는 그런 모습인데 말씀처럼 이제 국제사회가 과연 그런데 이렇게 핵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국제사회는 모두 한 목소리를 냅니다. 딱 두 나라가 문제인 거죠. 그것도 하필 이웃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 북한이 만약에 붕괴되거나 또는 북한이 미국 편이 되면 자기들한테 불리하다는 전략적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미국에게 적대시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김정은 체제가 유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북한 체제를 정말로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제재를 하지 않는 거죠. 네. 따라서 이제는 우리와 그리고 미국 그리고 전체 국제사회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유 송출 중단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해야 될 일을 한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실은 옵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만약에 협상 카드를 쓴다면은 한국에게 핵무장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트럼프가 정말 자기 말대로 협상의 귀재라고 하면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특히 일본의 핵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카드로 사용할 때 중국을 본격적으로 앞서갈 수 있고 압박할 수 있고, 또한 만약에 그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카드를 쓴다면은 이제는 정말 세컨더리 보이콧을 갖다가 최후 통첩을 해야 됩니다. 네. 더 이상 원유 송출 중단하지 않으면 세컨더리 보이콧 하겠다. 중국 기업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강도 높은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이제는 해결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변국들 정세에 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곧 한러 정상회담차 러시아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곧 방문을 하면서 북핵 해결을 위해서 러시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태도를 취하는 그런 계기가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재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특히 이런 핵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의 그 영향력이 중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약화됐어요. 네. 그러나 이제 최근에 들어서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러시아도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긴밀화 추세에 맞춰 가지고 중국이 얘기하는 한반도에서의 어떤 대화를 통한 핵 문제의 해결, 이런 입장으로 완벽하게 지금 러시아가 선회해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푸틴하고 정상회담을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대화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고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현재까지는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의 그런 투트랙 전략을 교묘하게 활용해가지고 이번 그 6차 핵실험을 이후에 국제사회 어떤 대북 제재에 있어서도 대화가 반드시 선행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우리 쪽을 설득하면서 정상회담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6차 핵실험까지 했기 때문에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트랙을 설령 포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전략적인 측면과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압박에 방점을 두고 그리고 사실상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전자하에 철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방장관이 미국에 가가지고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논의됐다. 그러니까 국방장관 본인도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 얘기했어요. 그냥 뭐 이 보수층에서 얘기하는 것을 거론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 당국에서 청와대도 그렇고 다 부인했거든요. 이제 과거가 아니라 불과 얼마 전까지도 사드 문제를 가지고 중국의 입장에 우리가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가 3S 뭐 논의도, 예? 그다음에 결정도 이런 거 하나도 안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부인해 오다가 네. 워낙 북한의 핵 미사일 이게 이제 고도화되고 시간이 굉장히 압박해 오니까 그냥 갑자기 결정해가지고 많은 지금 부작용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언젠가 협상에 의해서 우리가 당근을 주면 포기하겠지. 이렇게 지금 낭만적으로 생각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급한 대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심각하게 공식적으로 논의를 빨리 촉진시켜야 된다.
이것만이 우리가 안보를 굳건히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 중에 하나다. 저는 그런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차장님께서 우리 정부의 대화와 압박, 투트랙 전략과 관련해서 좀 압박에 방점을 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 기조에는 좀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기조 자체는 사실은 변화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대화란 카드는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동시에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북한의 행동에 대한 우리가 대응책으로서의 정책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북한이 추가 핵실험 또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이어서 해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에 제대로 된 압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하는 거고요. 네. 다음으로는 국방 차원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억제력을 갖추는 건데 억제력은 나름대로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번에 미사일 사거리지만 증가를 했지만 증가하는 부분에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일단 재래식 전력으로 핵억제를 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핵억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의 전략 자산이 뭐 순환 배치한다 그런 것도 뭐 의미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핵을 공유하든지 전술핵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협상 전략으로서라도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북한의 핵을 결국에 못 막게 되면 한국이나 일본 핵무장시킨다 이런 카드를 좀 꺼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뭐 부시 대통령이 2003년에 그때 장쩌민 주석과 후진타오 주석을 압박해서 육자회담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위협을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때 일본을 무장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원유 송출 파이프라인을 잠궜습니다. 수리한다고. 그 정도 압박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중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익계산을 할 거예요. 네. 자기들의 발언 수위를 어떻게 할까? 우선 늘 하던 대로 하겠죠. 당사국들은 자제해라. 대화를 통한 해결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미국으로부터 올 수 있는 압박의 수위에 따라 중국의 행동은 달라지거든요. 지금까지 핵 협상의 과정에서 중국이 자국의 손실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주 작은 중국 기업들 제재받는 수준이었죠. 그렇지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든가 이렇게 전면적인 제재 가능성이 있을 때는 북한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거를 마지막으로 시도할 때고 이러한 시도가 안 돼서 머지않으면 이제 화성 14형까지 완전히 성공할 거예요. 그러면은 네. 북한이 원하는 ICBM에 핵무기 장착하는 우리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레드라인까지도 달성을 할 겁니다. 그때도 계속 대화나 압박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에 대비한 억제력을 어떻게 강구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뭐 NSC를 열고 있다는데 네. 그러한 여러 가지 옵션들이 폭넓게 돼야 돼서 북한의 대응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응에 따라 맞춤형으로 우리의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전개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네. 자, 그럼 저희가 일본 측 반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29일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일본 상공을 지나면서 이제 일본 정부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육차 핵실험으로 밝혀진다면 앞으로 일본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하고 미국은 공동 전선의 공동 전략을 추구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트럼프 정부가 최대한의 어떤 압박과 관여라고 돼 있는데 현 국면에서는 관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미래의 수단으로서 표명만 해놓은 것이지 실전 그 전략 전술로서는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미일 동맹 차원에서 어떤 대북 공조에 아주 100%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미사일 발사도 그렇고 특히 이번 6차 핵실험을 계기로 해가지고 일본도 미국과 동일한 지금까지 같은 대북 제재와 압박을 할 것이고 특히 이제 이번 6차 핵실험 이후에는 군사적인 어떤 옵션에 대해서 미일 두 나라가 상당히 깊숙이 논의할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졌고 일본도 내부적으로는 비밀리에라도 과연 일본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여건이 됐을 때 정말 핵 무장의 길로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이번에 본격적으로 미국과 협의하에 마련해 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예의주시해 가지고 우리도 어떤 우리의 안보에 한치도 소남이 없도록 그리고 한미일 공조체제에 조금 더 허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1옵션, 2옵션, 3옵션까지 확실하게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꼭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제 중요한 단계가 아닙니다. 모든 조치는 현실화될 것을 염두에 두고 강구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저희가 아까도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북한 조선중앙TV가 잠시 후에 15시부터 중대 보도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약 50분 뒤에 15시 30분부터 보도가 될 텐데 네.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뭐 성공적인 핵실험이라고 자랑할 겁니다. 뭐 핵실험을 하였다 이런 식의 오토로 매번 이렇게 하는데 네. 분명 없이 수소폭탄 핵실험이라고 할 거고요. 폭발력도 자기들이 아마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폭발력이면 대성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한 100킬로톤 이상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밝힐 수 있는 부분을 밝히겠죠. 왜냐하면 북한의 전술이 뭐 1, 2차 때는 약간 감추는 쪽으로 가다가 3차 때부터 뭐 다종화, 경량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에 수소폭탄 핵실험이다. 네. 100킬로톤 이상의 폭발력을 이렇게 입증했다. 그리고 뭐 핵탄두 실험으로 해서 뭐 모든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다종화와 경량화 그리고 규격화를 이루어냈다. 이런 홍보성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수소폭탄 핵실험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 역시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북한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이제 다음 행보는 국제사회가 어떤 그 행보를 보이든지 간에 네.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인 어떤 대북 제재, 즉 북한의 어떤 그 정권 교체까지도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제재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어떤 동향과 관계없이 북한은 이제 사실상 핵 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도발과 협상 이런 그 양 틀로 가지고서 우리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대북 공조 체제를 흔들 것이다. 그러나 상당 부분 핵 무기를 이제 실전 배치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진정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핵 비핵화가 됐든 아니면 군축이 됐든 실제적으로 핵 무기를 없애는 그런 협상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김정은이가 나이가 굉장히 젊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지금 30대의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과거의 중동 지도자들이 핵무기가 없을 때 어떤 종말을 보였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체제가 살아있는 한 또 김정은이 다음의 정부가 들어서서 김정은과 같은 정권의 성격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바라는 어떤 핵을 포기하거나 비핵화하는 협상에는 절대 응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핵 미사일을 가지고 많은 형태의 어떤 대남 도발 또 이제 ICBM까지 갖추게 되면 대미 도발 위협을 서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가 새로운 어떤 군비 경쟁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상당한 안보 불안의 시대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네. 저는 이렇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이제 뭐 시기나 방법은 예측하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주면 구구절 정권 수립일이고 또 다음 달 10일, 10월 10일은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의 행보를 보면은 핵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ICBM과 완전한 수소탄 능력 이 두 개를 갖다가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이번 6차 핵실험으로서 수소탄 능력을 어느 정도 입증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다음 단계로는 화성 14형을 실전 발사, 실사격거리를 다 내는 그런 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 가지 그런 그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생각보다 쉽게 이렇게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그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